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강다인의 하루는 정교하게 짜인 코드처럼 시작되었다. 오전 6시 기상, 핸드드립 커피, 그리고 6입시 정각에 시작되는 코딩 작업. 그녀의 미니멀한 오피스텔 안에는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이가 들려주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이 존재했다. 2년 전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IT 대기업을 뛰쳐나온 후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켰다. 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세계는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견고한 방화벽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변수는 6개월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강아지 러였다. 러는 어떤 종인지 알 수 없는 믹스견이었지만 영리하고 차분했다. 녀석은 다인이 일하는 동안에는 그녀의 책상 밑에서 소리 없이 잠을 잤고 결코 짖거나 소란을 피우는 법이 없었다. 마치 그녀의 고요한 세계에 맞춰 프로그래밍이라도 된 것처럼. 러야, 밥 먹자. 오늘도 착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다인은 코딩 작업 중간 휴식을 취할 겸 러를 위한 영양식을 정성껏 만들었다. 그녀에게 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텅 빈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따뜻한 온기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체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모든 것은 평소와 똑같았다. 다인은 모닝커피와 함께 그날의 IT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명령했다. 클로이, 아침 뉴스 요약해줘. 클로이의 인공적인 여성 목소리가 밤사이 일어난 세상의 소식들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주식시장 동향, 신제품 출시 소식, 그리고 기업 관련 뉴스. 한편 바이오 기업 넥스젠은 과거 세라핌 연구소의 기술을 인수하여 개발한 신약의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넥스젠의 주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클로이의 입에서 세라핌 연구소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다인의 책상 밑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던 러가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녀석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목 깊은 곳에서부터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녀석은 지금껏 다인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렬한 기세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컹컹컹 으르르르.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극도의 공포와 사무치는 분노, 그리고 필사적인 경고가 뒤섞여 있었다. 녀석은 책상 위로 뛰어오를 것처럼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스피커를 노려보았다. 러, 왜 그래? 다인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마우스를 떨어뜨렸다. 그녀가 아는 러는 결코 이런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급히 러를 끌어안고 진정시키려 했다. 혹시 스피커에서 나오는 고주파 소리가 녀석의 귀를 아프게 한 것일까? 클로이, 뉴스 중지. 그녀의 명령에 스피커의 목소리가 멎었다. 그러자 러의 짖음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스피커의 파란 불빛을 향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다인은 혼란에 빠졌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온순하던 러를 순식간에 괴물처럼 변하게 만든 것일까? 특정 소리 아니면 특정 단어. 그녀의 머릿속에 프로그래머로서의 집요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떨고 있는 러를 진정시킨 뒤 다시 한번 클로이에게 명령했다. 클로이, 세라핌 연구소에 대해 알려줘. 그녀의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클로이의 입에서 네. 세라핌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는 순간
러는 다시 폭발했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다. 녀석은 이제 스피커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말한 다인을 향해서까지 원망과 경고가 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다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소리가 아니었다. 문제는 세라핌 연구소라는 6글자의 단어였다. 그녀는 떨리는 러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이해할 수 없는 버그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버그의 근원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이전의 평화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고요한 세계의 문이 낯선 단어 하나에 의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다인은 먼저 모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그래머였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버그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클로이의 음성 주파수를 분석하고 로그 기록을 살폈지만 어떤 기계적 오류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설을 세웠다. 특정 음절의 조합이 러의 귀에만 들리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녀는 단어를 분리해서 테스트했다. 클로이, 세라핌이라고 말해줘. 클로이, 연구소라고 말해줘. 두 단어를 따로 말했을 때 러는 미미한 반응만 보일 뿐 그날처럼 격렬하게 짖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 단어를 붙여 세라핌 연구소라고 말하는 순간 녀석의 트라우마 스위치는 어김없이 켜졌다. 문제는 소리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 혹은 그 이름과 연결된 기억이었다. 다인의 머릿속에서 프로그래머로서의 집요한 승부욕이 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끼어든 이 이해할 수 없는 버그의 근원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고요했던 일상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웹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6글자를 입력했다. 세라핌 연구소. 그녀의 조용했던 디지털 추격전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초기 검색 결과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5년도 더 된 낡은 기사들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바이오 연구소에서 화재 발생, 연구원 1명 사망, 세라핌 연구소 화재, 누전으로 인한 비극적 사고로 결론, 미래 기술의 산실, 안타깝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기사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라핌 연구소는 5년 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했던 작은 민간 바이오 연구소였다. 그리고 그곳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되어 연구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채 비극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간 곳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러의 격렬한 반응을 설명할 수 없었다. 다인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에 가까운 검색 기술을 총동원했다. 삭제된 웹페이지의 캐시 버전을 찾아내고 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오래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넓고 거의 활동이 없는 동물 권리 보호 포럼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5년 전 익명의 아이디로 작성된 한 게시물. 자신을 세라핌 연구소의 전직 연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연구소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있었다. 세라핌 연구소는 단순한 바이오 연구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동물들을 상대로 기억력 증강과 지능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뇌에 칩을 이식하는 수술, 그곳의 동물들은 살아있는 실험체일 뿐입니다. 다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러를 내려다보았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과거를 알 수 없는 개, 그리고 특정 연구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죽을 듯이 발작하는 게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런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녀석은 바로 그 지옥 같은 세라핌 연구소의 실험체였을지도 모른다. 녀석이 겪었던 트라우마는 길 위에서의 굶주림이나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인간들이 자신의 몸과 뇌에 가했던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의 기억이었던 것이다.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세라핌 연구소의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았다. 그리고 화재 사고 기사 한쪽 구석에서 사고 당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연구소 소장의 이름을 발견했다. 백신환 박사 기사에 첨부된 그의 사진은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유능한 과학자의 모습이었다. 다인은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조용했던 삶은 이제 끝났다. 그녀는 이제 불타버린 연구소와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 그리고 자신의 반려견이 간직한 끔찍한 과거의 비밀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의 디버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다인은 이제 럴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녀석의 작은 몸짓 하나, 무심코 내뱉는 낑낑거림 하나에도 끔찍한 과거의 상처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녀석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녀석의 잃어버린 기억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주어야 할 유일한 보호자였다. 그녀의 추적은 더욱더 집요하고 더욱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프로그래밍 기술을 동원했다. 가상사설망 VPN을 여러 개 거치고 암호화된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호기심 많은 일반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디지털 탐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쫓는 상대 역시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복판, 거대한 제약회사의 회장실. 5년 전 화재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과학자 백신환은 이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주무르는 거물 백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 그의 충직한 보안팀장이 서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가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세라핌 연구소라는 키워드에 최근 이상한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보안팀장은 모니터에 한 IP 주소의 추적 기록을 띄웠다. 강다인이라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입니다. 지난 며칠간 집요하게 세라핌 연구소의 과거 기록과 화재 사고, 그리고 동물 실험에 대한 자료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백신환의 온화한 미소 뒤에 아주 잠깐 차가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그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불태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유령이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냥 호기심인지 아니면 무언가 아는 자인지 가볍게 확인해 보게. 그리고 절대 흔적은 남기지 마. 그의 나직한 명령이 떨어졌다. 그날 오후 다인은 중요한 외주 프로젝트의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컴파일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컴퓨터 화면이 암전되더니 해골 모양의 섬뜩한 아이콘과 함께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을 텐데. 그리고 그녀의 파일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암호화되어 파괴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랜섬웨어가 아니었다. 오직 그녀만을 노리고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작업을 파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맞춤형 바이러스였다. 아이런 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의 패닉은 아주 짧았다.
다음 순간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와 프로그래머로서의 오기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그녀의 실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2년 전 모든 것을 불태우고 떠나왔던 그 치열했던 세계로 다시 돌아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뜨고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화면 위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이러스의 코드를 역으로 분석하여 그 출처를 추적하는 방역을 시작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디지털 전쟁이었다. 런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가 흘렀을까? 마침내 다인은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파괴된 파일들을 모두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공격의 출처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공격은 한 유령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서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그 끝에는 거대한 이름 하나가 나타났다. 바로 백신환이 회장으로 있는 제약회사 넥스젠이었다. 다인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누군가,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그녀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익명의 위협은 이제 백신환이라는 구체적인 얼굴과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추적은 이제 거대하고 위험한 적과의 정면 대결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잠든 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러의 과거를 찾아주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그녀 자신의 안전과 묻혀버린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다. 백신환 회장의 보이지 않는 위협은 강다인을 위축시키는 대신 그녀의 잠자고 있던 투지를 깨웠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더 이상 자신과 로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거대한 적과 맞설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동료가 이 진실을 함께 파헤쳐줄 아군이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세라핌 연구소 화재 사건의 낡은 기사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발견했다. 화재로 사망한 유일한 연구원 유진우 박사. 만약 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그의 가족 역시 지난 5년간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다인은 자신의 모든 검색 기술을 동원해 유진우 박사의 유가족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외동딸 유소라의 흔적을 찾아냈다. 유소라는 현재 작은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눈에서 활동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녀가 쓴 기사들은 대부분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날카롭고 용감한 기사들이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기자가 된 것이 분명했다. 다인은 그녀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처음 만난 유소라는 다인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수많은 제보자들을 만나왔지만 대부분은 허황된 이야기뿐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죠. 소라가 차갑게 말했다. 다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반려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이며 우연히 세라핌 연구소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고 그 직후 자신의 컴퓨터가 넥스젠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저보고 뭘 믿으라는 거죠, 백신환 회장이. 5년 전 사건에 대해 당신이 무언가 알아내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건가요?
너무 비약이 심하시네요. 소라의 반응은 냉담했다. 다인은 그녀의 불신을 이해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유 기자님, 사실 제가 이 일에 뛰어들게 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인은 자신의 반려견 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유기견이었던 러가 세라핌 연구소라는 단어에만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비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거짓으로는 꾸며낼 수 없는 절박한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소라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자로서의 그녀의 직감이 다인의 이야기가 심상치 않은 사건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소라의 아파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거대한 수사본부와도 같았다. 벽에는 세라핌 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사건 타임라인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그곳에서 두 여자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연구 노트를 다인에게 보여주었다. 노트에는 백신환의 비윤리적인 연구 방식과 데이터 조작에 대한 유진우 박사의 의심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백신환이 동물 실험을 넘어 아무도 모르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다인은 소라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연구 파일들을 넘겨받았다. 그녀는 파일들을 분석하다가 소라가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개의 암호화된 숨겨진 데이터들을 찾아냈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팀이 되었다. 한 명은 아버지의 복수와 진실 규명이라는 뜨거운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반려견의 상처를 치유하고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차가운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과 정보, 그리고 동기가 하나로 합쳐지자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인은 소라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의 파일에 걸린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고, 소라는 화재 사건 당일의 모든 관련자들의 행적을 다시 한번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두 명의 외로운 여성과 상처 입은 개 한 마리가 거대한 악을 상대로 위험하고도 위대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전쟁터는 바로 유진우 박사가 남긴 낡은 연구 노트, 그 안에 숨겨진 디지털 세계였다. 유소라의 아파트는 두 여자의 절박함과 집념으로 뜨거워졌다. 강다인은 유진우 박사가 남긴 낡은 연구 파일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기 시작했고, 유소라는 아버지의 동료들과 연락하며 5년 전 화재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몇 날 며칠의 밤샘 작업 끝에 다인은 마침내 첫 번째 암호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백신환 박사가 연구소 몰래 진행했던 비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연구 일지였다. 연구 일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백신환은 동물의 뇌에 직접 칩을 이식하여 동물의 기억을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고 심지어 재생하려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연구는 윤리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위험하고도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 일지에서 다인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실험체 L03. 연구 일지는 L03이의 다른 실험체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지능과 인지 능력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L03의 특징적인 신체 부위, 왼쪽 앞발의 작은 흉터, 그것은 그녀가 러를 처음 입양했을 때부터 있던 상처와 정확히 일치했다.
러가 바로 L03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화재 당일의 마지막 연구 기록은 누군가 전문가의 솜씨로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그들은 백신환의 범죄를 확신했지만 법정에 세울 증거가 부족했다. 바로 그 순간 다인의 머릿속에 하나의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프로그래머로서의 그녀의 상상력과 러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결합된 기발한 발상이었다. 소라 씨, 만약에 우리가 러의 기억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신환 박사의 연구가 성공 직전이었다면요. 러의 뇌 어딘가에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뇌신경학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안 박사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안 박사는 다인이 보여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연구 일지를 보고 눈을 빛내며 그들의 위험한 실험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실험이 진행되는 날, 안 박사의 최첨단 연구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러는 가벼운 진정제를 맞고 뇌파 스캐너와 연결된 특수 장치 위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다인은 러의 곁을 지키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괜찮아. 러,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 안 박사의 신호에 따라 실험이 시작되었다. 다인은 연구실의 스피커를 통해 바로 그 단어를 재생했다. 세라핌 연구소. 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진정제에 취해 있던 러의 몸이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녀석의 뇌파가 요동쳤고 모니터 위에는 공포와 시각적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붉게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실험용 소프트웨어는 그 격렬한 신경 신호를 조잡하지만 의미를 가진 흑백의 영상 데이터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노이즈와 정적인 화면만이 나타났다. 실패인가 하고 모두가 절망하려던 순간이었다.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의 낮은 시선에서 본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밤의 연구실 내부,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의 다리, 그리고 두 남자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 한 명은 백신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유소라의 아버지 유진우 박사였다. 백신환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금속 물체, 쓰러지는 유진우 박사, 바닥에 흥건하게 번지는 피, 그리고 연구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백신환의 얼굴, 마지막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백신환의 얼굴이 아주 잠깐, 하지만 선명하게 화면에 잡혔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연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다인과 소라, 그리고 안 박사는 모니터 위에 얼어붙은 백신환의 얼굴을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방금 5년 전 그날의 끔찍한 살인사건 현장을 러의 기억을 통해 직접 목격한 것이다. 소름 돋는 진실. 마침내 그 모든 비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제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강다인과 유소라, 그리고 안 박사.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한 마리 개의 뇌 속에 잠들어 있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백신환, 바로 그 악마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거나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만 했다. 계획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던 준영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야기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다. 먼저 기자 유소라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언론 네트워크를 이용해 5년 전 세라핌 연구소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생존자가 화재 당시의 모든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소문이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백신환의 귀에도 당연히 그 소문이 들어갔다. 그는 경악했다. 자신 외에 그날의 진실을 아는 생존자가 또 있었다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 마지막 변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영원히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팀은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들은 소문을 통해 그 유일한 생존자가 백신환과 단독으로 만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흘렸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로 인적이 드문 한 폐공장을 지목했다. 강다인은 그 폐공장 곳곳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약속한 날 밤 폐공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다인과 소라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2층에 숨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장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백신환 단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마지막 위협을 자신의 손으로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가 낡은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다인과 소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니어휘들이 백신환은 놀랐지만 이내 냉정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 생존자라는 놈은 어디에 있지? 마지막 유언이라도 들어주러 왔는데. 다인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증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신회. 어둠 속에서 러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러는 다인의 옆에 얌전히 섰지만 그 눈은 오직 백신환만을 향해 불타는 듯한 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러를 본 백신환은 안도와 경멸이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개증인이 고작게 한 말이라고 나를 이런 가짜는 장난으로 불러낸 건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인이 노트북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등 뒤 거대한 벽면에 설치된 프로젝터 스크린 위로 흑백의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의 뇌 속에서 추출된 5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다. 자신의 손에 죽어가는 유진우 박사의 모습, 연구소에 불을 지르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불길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자신의 얼굴. 백신환은 개의 눈을 통해 자신의 끔찍한 범죄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공포와 불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백신환 박사, 이것이 당신이 무시했던 작은 생명의 기억의 무게입니다. 다인이 차갑게 말했다. 백신환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던 순간 공장의 모든 문이 닫히며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백신환은 무릎을 꿇은 채 여전히 스크린 위에 상영되고 있는 개의 기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 범죄가 자신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한 마리 개의 기억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경찰들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다인은 자신의 옆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짖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올려다보는 러를 끌어안았다. 다 끝났어. 러, 이제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운 눈물로 젖어 있었다. 녀석의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거짓의 잿더미 위에서 진실의 평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세기의 살인마, 악마 과학자로 불리던 백신환 박사는 재판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가 훔친 기술로 세웠던 제약회사 넥스젠의 추악한 이면도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강다인과 유소라는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러의 빛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도왔다. 또한 유진우 박사가 남긴 위대한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신약 개발을 후원했다. 강다인은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사는 세상과 단절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기술 윤리와 동물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사회 운동가이자 재단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에는 잃어버렸던 목적과 의미가 다시 생겨났다. 유소라 역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담은 책을 출판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되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다인은 새로 이사한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듯 평화롭게 잠든 러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이가 있었다. 한때는 끔찍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일상의 편의를 돕는 평범한 기계일 뿐이었다. 클로이, 잔잔한 음악 틀어줘. 클로이는 그녀의 명령에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클로이가 음악과 함께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를 알렸다. 과거 세라핌 연구소의 모태였던 넥스젠의 주가가 세라핌 연구소,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다인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며 잠든 러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녀석의 뇌리를 지배하던 그 끔찍했던 트라우마의 키워드는 이제 더 이상 녀석을 괴롭히지 못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면서 녀석의 영혼도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이다. 다인은 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한 일은 단순히 범인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생명의 끔찍한 기억을, 그 고통스러운 버그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디버깅해 준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코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기술과 인간과 그리고 모든 생명과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삶의 코드를 발견한 것이다. 거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세상, 그녀의 새로운 하늘은 그렇게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